오늘 주제는 비트코인이 뭐야 첫 번째 시간이고요. 비트코인이 연일 시끄러운데요. 누구는 이게 미래의 돈이라고 말하고요. 누구는 이게 사기라고 말합니다. 옆 부서의 김 대리는 어린 나이에 비트코인으로 수억을 벌었다고 하고, 옆집 사는 김 씨네는 비트코인으로 모은 돈을 전부 날려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일까요? 비트코인을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은 온통 좀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 투성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비트코인.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갱신하고 드디어 1억 시대가 열렸습니다. 튤립 버블이라고 해서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몇 천만 원일 때도 사지 않았는데 이게 벌써 1억이나 하고, 주변에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이야기만 들려오면 배가 아프고 점점 마음이 급해집니다.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길래 이렇게 시끌벅적할까요? 이거 과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유튜브를 조금 찾아보니 누구는 비트코인이 10억, 50억, 그리고 100억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코드 쪼가리인 줄만 알았는데, 무지막지한 전기를 사용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줄만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100억이 간다는 거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본 고민일 겁니다. 제가 살면서 들어본 가장 어려운 질문이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촌,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형, 우주가 뭐야? 제 지식 수준으로는 이 수준 높은 질문에 채 답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뭐야입니다. 비트코인을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을 한 단어로 축약하고 정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비트코인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으실 겁니다. 비트코인에는 정말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유명한 수식어들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나열해 놨는데요. 분명 익숙하거나 어디에선가 들어본 수식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수식어는 각자가 보는 관점에서 모두 맞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할 겁니다. 비트코인에 도대체 이렇게 많은 수식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인문학적, 경제학적, 정치적, 지정학적, 철학적 해석 등 다양한 각도의 접근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면 좀 숨막힌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던 지식을 때로는 부정하게 만들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낯설고요.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트코인이 뭐야 하는 이 한 단어로 정의하는 것이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은 실명일 수도 가명일 수도 있고요. 개인일 수도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에 대해 많은 추측과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어느 것도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사토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009년도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개인 대 개인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8장의 논문을 발표하며 비트코인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당시 세상은 좀 어땠을까요? 지금같이 비트코인이 1억 시대에 바라본다면 막 당시 사람들이 와, 비트코인이 나왔다. 우리에겐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생겼다. 비트코인이 이제 100억 간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겼을까요? 모두 답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거의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소수의 집단에게 주목을 받긴 했지만 의혹을 더 많이 받았고요.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사토시의 서라는 좋은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아무도 이 디지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언가가 1억이나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사토시 나카모토도 이것을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왜냐면 사토시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만든 많은 이유와 또 우리가 추측들이 있지만, 그중 사토시는 소액 결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전자화폐 시스템이요. 즉 비트코인이 어떤 가격을 가지고 있고 이 가격을 갖는 가치물이 온라인상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작으로 이것이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죠. 이 내용은 제 내피셜이 아니라 사토시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사토시의 서라는 책에서
제가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치물이 현재 1억 원이나 하는 이 가치물이 이메일처럼 온라인상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 이메일은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면 뭐가 남죠? 제게 원본이든 사본이든 그 이메일 데이터가 저한테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지메일 계정에 들어가서 보낸 메시지함을 가보면 제가 보낸 그 이메일이 그대로 남아있고, 여러분들도 받은 메시지함에서 제가 보낸 이메일을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제 지갑에서 여러분들의 지갑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 지갑에서 제가 보낸, 즉 보내어진 비트코인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 지갑은 보낸 비트코인이 남지 않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소름 안 돋아요? 죄송합니다. 이걸 조금만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중고 거래할 때 당근 거래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당근 거래를 보통 어떻게 하죠? 보통은 직접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물건을 제가 받고 물건을 확인한 다음에 이 물건이 정말 작동이 되는지, 내가 구입하는 물건이 맞는지, 그리고 나서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잖아요. 돈이 오고 가고를 떠나 가지고요, 제가 주고 그 사람이 가져가야 이 가치물이 제 손에서 떠나고 사라지게 됩니다. 즉 이거는 물리적인 속성인 거예요. 근데 디지털로 이것을 구현했다는 거죠. 비트코인 거래는 어떻게 한다고요? 1억이나 하는 게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되고요. 거래하는 사람들 지갑으로 이게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메일처럼 남지도 않아요. 안사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인데 원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본은 보내는 순간 넘어가고 저에겐 원본이 남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어떤 거래든지 1억짜리 거래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나요? 부동산을 혹시 이렇게 거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은 자동차는 좀 어떤가요? 아니면 1억씩 하는 물건이 보통 뭐가 있을까요? 이런 고가의 명품 시계가 보통은 이제 비싸죠. 크기는 작고. 근데 이 시계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쉽게 거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막 가짜면 어떡하지? 뭐 진짜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S급 가짜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이런 1억 원짜리 시계를 산다고 하면, 아직 그런 능력은 없지만 가짜면 어떡하지? 진품이 아니라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클 것 같거든요. 보통 이런 고가의 물건을 거래를 할 때는 우리는 보통 뭘 이용하나요? 중앙을 이용하거나 제3자를 이용합니다. 자동차 같은 동산이나 흔히 뭐 건물 같은 부동산의 거래는 정부의 등기 시스템을 저희가 이용을 하고요. 당연히 돈을 보내면서 받는 송금망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법무사나 혹은 공인중개사나 이런 3자의 개입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고가의 물품은 감정을 해야 하거나, 앞서 설명드렸던 시계나 혹은 뭐 금을 여러분들이 1억 원어치를 사시는데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이런 감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뭔가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보통 에스크로우라는 3자 거래를 사용하잖아요. 혹은 거래소라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역시나 3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즉 은행이나 거래소나 제3자의 에스크로우가 분명 어떤 의미로는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질은 이것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1억 원이나 하는 가치물이 중앙에 제3자를 이용하거나 신뢰하지 않아도 되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가져갈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가치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디지털 물질의 등장. 맞습니다. 온라인인데 오프라인처럼 원본을 넘겨줘서 대박 사건이라는 거죠. 저보다 더 잘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여러분들께 왜 비트코인이 1억이고 이게 무엇인지 직접적인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답은 앞으로 제가 업로드할 영상을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히 직접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비트코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1억이나 하고 전 세계 어디든 가져갈 수 있고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누가 이 비트코인을 좋아할까요? 네, 가진 게 많은 부자들이 좋아할 겁니다. 전 세계에 100억 부자도 아니고 1000억 부자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1000억 부자라면 한국의 1000억 부자가 부동산이 한국에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들이 자기의 자산을 어딘가에 잘 차명이든 실명이든 아니면 동산이든 부동산의 형태로 잘 전달해 놨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들이 그런 부동산과 동산을 처리하는데 많은 과정과 비용들을 좋아할까요? 저는 결코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전부 몇 개일까요? 다 알고 계시죠? 2100만 개가 전부입니다. 이거는 발행량이 2100만 개고, 그리고 실제 유통량은 또 이것과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는 1,500에서 1,600만 개 정도가 유통량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전 세계의 부자들, 저 같은 소시민 말고요. 전 세계에서 한 100억 부자를 뽑으면 제 생각에는 10억 명은 나올 것 같고요. 1000억 부자를 뽑으면 1억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2100만 명은 넘겠죠. 네. 이 주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